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실 넷생남 이시안 쌤 예.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그 김승현 군이 네. 틀리면 그 뿅망치로 틀린 개수만큼 맞아요. 맞는다고 했었는데 네. 저도 똑같은 걸로 해서 네. 틀린 개수만큼 오. 서로 때려주는 걸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어. 오, 온유 학생이 오늘은 불참을 하네요. 근데 주 동안 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데이터를 다 쓴 거겠죠. 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얘는 아닌가? 여행을 옛날 갔나? 그 아, 여행을 가는 네, 거겠죠? 궁금하네요. 아, 선생님 세대 차이 나 계시고 데이터를 다 쓴다라는 말을? 네. 알겠습니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다 알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시원 쌤 힌트 좀 주세요. 아까 주지 말라고 설정 얘기하신 건가요? 네. 네, 아닙니다. 야.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재벌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 등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이 해를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바로 이건 알죠? 예. 아, 네, 이건 네. 알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오너 리스크. 네. 오너 리스크. 과연? 과연 정답일까요? 오너리스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오너 리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너가 하니까 약간 독선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게 있고요. 또 불법 행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돈을 좀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 회장님들 많이 걸리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아니면 뜻하지 않게 땅콩 회항 같이 네. 좀 다른 외적인 일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오너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아주 순조롭네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해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낸 재판소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네. 힌트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 글자가 늘 할인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땡땡 할인 매장. 상시 할인. 이처럼. 앞에 네 글자. 네. 땡땡땡땡 재판소. 그렇죠. 네. 국제 뭐뭐 재판소. 아, 아깝네요. 다시 한번. 할인 매장. 할인. 무슨 할인 매장? 아, 다 아. 자,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네. 상설 중재 재판소. 맞나? 정말 눈치만 빨라져가지고. 네. 네, 정답입니다. 국제 간에 그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네. 그래서 만들어진 재판소거든요. 그래서 헤이그에 있고요. 영유권 문제라든가 네. 이런 네. 부분. 최근에 저기 남중국 해역의 영유권 부정하는 판결 우리 그 전에 그 문제로도 푼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래서 중국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그게 우리 바다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아니다, 우리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국제 간에 분쟁이 붙으면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재판소에 가가지고 어디 거냐 판결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쪽에 더 강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판결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의 역할이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원천 기술 없이 제조만 잘하는 우리나라는 종종 이것이라고 불립니다. 남이 하는 것을 빨리 배워 따라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이 전략은 무엇일까요? 샤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해당할 수 그거 있어요. 완전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 파지티브한 네이밍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네.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카피캣이라는 말을 쓰죠. 카피겟. 뭔지 알 것 같은가? 카피캣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아, 거짓말. 아, 네. 빨리 따라가는 사람. 빨리 따라가는 사람.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베스트 팔로워 전략.
베스트 팔로워 전략. 팔로우, 팔로우, 아, 팔로워, 팔로워. 정답입니다. 아 깜짝이야. 바로 저기 나온 대로 원점 기술 없이 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앞에 네. 한 것들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욕할 때는 카피캣 이게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그 복사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하고 아니면 그 가장 먼저 따라오는데 문제는 따라가는 것까지는 이제 그다음 전략을 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문제거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계속 잘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갤럭시나 이런 시리즈들로 때로는 어떤 시장에서는 애플을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거 반대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거든요. 네. 아니면 트렌드 세터라든가 이런 역할은 아직은 못 하고 있어서 네. 그 콘텐츠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세 문제 모두 맞췄습니다. 오, 대단해요. 네 번째 대단해요. 문제도 네. 풀어볼게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경제 구상으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일컫습니다.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이 경제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네, 문제만 잘 읽어도 문제만 잘 읽어도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네. 자,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굉장히 쉬워서요. 네. 신경제구상으로 육상을 실크로드? 틀리겠습니다. 정답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거 했을 때 재환 씨랑 네. 그런 힌트 준 거 기억나거든요. 어떤 거요? 옥상으로 올라와. 네네네. 아, 1대1로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게 신실크로드예요? 예, 예. 그 다른 말은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혀 기억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언제 들어도 기가 막히는 힌트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1대1로가 교통망을 확보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에서 일단 유라시아까지 갔다가 그게 아프리카까지 쭉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바다만 건너면 바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철도도 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심으로 삼자라는 게 저 네. 프로젝트고요. 저기에 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유리한 게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저런 부분에 우리도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의기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저금리에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가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강남권 신규 분양 단지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땡땡 효과는 무엇일까요? 따라르르. 네, 정답. 아이, 5초 간도 주세요. 예쁜 네, 꿈도 정답. 꾸었지. 풍선 효과. 효과. 풍선 효과. 파란 풍선은 정답입니다. 바다를 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 그 어떤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네. 생각지도 않던 게 터졌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 사교육을 좀 없애자고 영어 시험을 좀 쉽게 내자, 영어 시험을 절대 평가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영어 사교육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교육이 수학이나 국어가 더 절대적이 된다. 그 비중이 그러면서 생각지 않게 다른 쪽으로 이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풍선 효과를 좀 잘 생각하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도건 학생 어땠나요? 아, 네 문제를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힌트가 워낙 좋아서 예, 형님, 누나, 그다음 선생님 덕분에 이 정도로 맞춘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이 문제가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네, 또 막상 되게 저렇게 약하게 나오면 힌트를 안 주기에도 좀 우리 아, 마음이 그러니까요. 약해지는 게 그렇죠. 있어서요. 네,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이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지한 씨 최근 사례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좀 엔터사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드로 인한 그 중국의 한류 문제도 있고, 이게 연예인들의 그런 어떠한 입담이라던가 뭐 SNS 말실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때때로 이 땅콩 회항처럼 오너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건 학생 기업의 리스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전 예전에 그 H 기업의 그 한 회장님이 아들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조직 폭력배를 조폭들 동원해서 불러서 네. 이렇게 혼내줬다고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영화에서만 보던 거라서. 맞아요. 이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리스크 개념이 다르다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 또 무시하고 축소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또 외국이나 사례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뭐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제도적인 차이가 그렇게 또 만들어낸 것도 있어가지고 네.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네. 알바생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기업이 끝내 부도를 맞았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알바생 때문에요? 네, 이게 지금 한국은 아니고 지금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부도가 난 기업은 93년에 설립된 프랜차이즈 피자점 피자라라고 합니다. 네. 2000년 3분기 매출이 한 27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 꾸준한 엄청나네요. 피자집인데 27억 원이면 아무리 엄청나네요, 프랜차이즈지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요 2013년 도쿄 히가시야마점 여성 알바생이 네.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어요. 네. 냉장고에 들어가서 자기 들어갔다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 냉장고에 식재료도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위생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그 올라가서 시민들이 불신과 우려를 사게 된 사건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2015년 10월 결국 그 사업 중단이 발표가 됐고요. 중단하군요. 네, 부도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방금 그 첫 번째 기사가 이제 알바생에 의한 어떤 리스크였다면 네. 반대로 그 알바생을 고용하는 이 사장님들의 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그 두 번째 기사인데요. 네. 신격구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자녀들의 주식 가치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진 지난 1년간 9천억 원 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주가 하락이 주된 이유가 이제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검찰 수사 등 오너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어서요. 네. 그 오너 리스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얘기거든요. 네. 재계한 관계자가요. 순전히 경영권 분쟁, 검찰 수사 등의 영향 탓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말하긴 했지만 네. 한마디로 이제 오너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좀 돌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주가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그 경영 환경도 있지만 오너라는 부분도 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된 일, 우리나라에도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정말 딱 기억나는 건요. 네. 예전에 그 최선당이라고 샤브샤브집 네, 기억나요. 그 임산부 폭행 네. 배를 찼다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좋은데.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임산부의 뻥으로 약간 자작극 같이 어머. 실제로 배를 찬 건 오히려 그 임산부가 종업원을 배로 찼다고. 맞아요. 어머. 아, 진짜예요, 정말. 예. 근데 약간 이게 그 마녀 사냥, 네. 약간 어려우면 편중이라고 하는데 편향 현상, 편중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언더독 효과인 거죠. 예, 언더도. 예, 기업과 임산부.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임산부를 발로 찼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임산부 편을 들게 되는 네. 건데 당연히 얘기를 들으면 그렇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싸움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종업원과 그 임산부 간의 싸움이 있었고 네. 좀 불친절한 말 때문에 뭐라고 했다가 그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런 종업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나온 리스크잖아요. 네. 그런 관리를 못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이 그 핵심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 리스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걸 좀 꼽게 되나요? 일단 지금 얘기하는 오너 리스크가 좀 크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안 리스크 같은 것도 이제 최근에는 보안 리스크, 예. 이게 다 유출이 되고 옥션, 네. 인터파크. 지금 재한 씨가 이렇게 알 때마다 이 프로그램 힘이 대단하다. 왜요? 이걸 하면서 하나씩 알 수도 알아간다는 있어요. 그런 느낌. 네.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차이나 리스크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 주가가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환율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기업이 그 접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은 다 리스크를 붙이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직원들의 돌발적인 행동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돌출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은 대체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직원들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 자체는요. 네. 사전에는 CS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좀 주입을 해가지고 그 가능한 한 그런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매뉴얼 상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은 마지막에 매니저까지 부르도록 되어 있어서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매뉴얼을 잡아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후에는 이제 신속한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건 학생? 저는 두 번째 기사에서는 계속 나오지만 오너 리스크를 네. 중요 단어로 꼽았는데요. 하나 리스크. 뭐 롯데 같은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그 오너의 평판에 좀 더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너 리스크를 중요 단어로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참 심각합니다. 네. 기사에서는 롯데가 예로 나왔지만 이 밖에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도건 학생이 얘기했던 그 한화 네. 대표적으로 회장님 직접 나서서 이렇게 주목을 썼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좀 사생활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좀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이게 딱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 했더니 또 그런 분이 터져가지고 좀 더 기업 이미지가 좀 타격을 입었던 일도 있었고요. 네. 최근엔 또 저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네. 리퍼블릭.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 지금 주가가 확 빠져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지금 어쨌든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지금 뜨는 주고 뜨는 산업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아하. 오너 리스크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일단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오너 리스크가 자주 생기는 이유 뭘까요? 뭐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중소기업도 분명히 이게 있어요. 예전에 그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네. 회장님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좀 감이 난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경비원한테 함부로 했다가 그게 약간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이런 곳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막 이런 부분들이 좀 회장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건 대기업 위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한 사람한테 집중된 어떤 문화? 그러니까 약간 뭐 사실 우리 여기 보면 그 회장님 자체도 그렇지만 회장님의 자제분들의 문제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들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좀 그 장벽이 쳐져가지고 안 보이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오너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서 대책을 세우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건 뭐 회장님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까 종업원들은 CS 교육이라든가 근데 네. 교육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회장님을 모셔놓고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들을 교육도 못 시키고 거기다가 뭐 사실 충고나 충원하는 것도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자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그냥 농담만 그 수사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네.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궁금해. 짜자잔. 혹시 모를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알바생이나 직원들의 SNS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리스크를 줄이고자 SNS를 통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그리고 사적 공간이면서 또 공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그 직원의 사적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SNS를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SNS 이용 지침을 좀 더 명확히 마련해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SNS가 좀 사적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직원은 그 공적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의 노력은 그 알바생들은 어떤 노력인 거예요? 알바생들의 노력.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의 노력은 사실 그 근로시간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그런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알바생들은 타고난 거니까 인성 나쁜 애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네. 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네. 어떤 노력들을 이렇게 기울여야 한다라는 네. 건데 그 SNS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뭐 지침을 준다든가 어떤 네네. 가이드를 준다든가 이게 통제 아니에요? 통제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뭔가 이제 수준에 따라서 교수님과 이제 저의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는 그런 통제는 딱 너는 이거 관련해서 이건 하지 마. SNS 너는 우리 이제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하지 마. 이 정도의 통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업에 관련된 비밀이나 그런 것들은 올리지 않도록 합시다 하는 거는 저는 완전 그런 통제의 개념으로는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네네. 통제라는 게 통제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통제 네네. 이꼴 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금지가 저는-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 회사에 관계된 내부 사진은 찍지도 말고 네네. 올리지도 말 것이라든가 네. 그러면 사실 얘네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뒤에 뭐가 나와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볍게 올리는 사진 하나 때문에 네네. 아까 이렇게 망한 그 사례가 있듯이 네네.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차라리 그런 지침이라면 하면서 따를 수 있으니까 통제라는 부분이 어떤 가이드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통제 이꼴 금지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돼 버렸거든요. 네네네.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이드는 괜찮다고 보나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이제 직원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는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제, 매뉴얼 제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게 최종 의견이네요.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매뉴얼을 제시를 하는 게 통제라면 제 의견도 아마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통제는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좀 국가적인 그런 느낌으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제하는 그 정도로 금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통제는 금지는 아니죠. 예,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뭐 소비재 기업이라든가 네. 서비스 기업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제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취준생들이요. 이런 걸 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 또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쪽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쪽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면접을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통제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자의적인 해석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좀 사실 저도 내면서 이걸 과연 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낸 건데요.
당신은 그룹의 홍보팀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홍보팀인데 주말 아침에 잘 쉬고 있는데요. 그 서프라이즈 보면서 막 이렇게 좀 즐거워하고 있는 네. 그런 순간에 갑자기 그 속보로 그룹 회장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리스크를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일단 주말 아침에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순간부터 사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그렇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관련 보도를 내지 말아달라고 일단은 제가 홍보팀이니까 좀 명령을 내릴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한 뒤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문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한 씨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아주 굉장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삶을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거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사과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인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회장은 그것에 대한 그 죄의식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 당사자가 뭐 이게 특별히 죄의식이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내내 댓글을 모으는 겁니다. 댓글을 쫙 모아서 회장님께 갖다 드리고 홍보팀이지 않습니까? 홍보팀. 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문을 직접 쓰셔서 올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 이제 한 것에 대해서 감추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도건 학생은요? 저는 정면 돌파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S기업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건도 있었고 그 병원 관련해서 그 메르스 사태 때도 굉장히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과를 인정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과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과문도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뭘 잘못했고 진정하니. 이렇게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렇죠. 예, 오히려 리스크를 대처하는 거에서는 정면 돌파가 정말 그럼요.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생각해봤습니다.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라고 해요. 그냥 개인적인 잘못이라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너들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온유 학생,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내도록 한다. 만약 언론을 덮으려 하는 회사 내의 시도가 있으면 오히려 막아야 한다. 애초에 조심해야 하며 만약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태희 학생, 언론의 소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보도가 됐을 때 바로 사과문을 내보내겠다. 회장에게는 직접 자필로 사과문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태연 학생, 일단 정확한 현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뻔한 보도자료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만 기반하여 회장의 자숙 성명서 및 진정성이 담긴 발언이나 사과문을 올린다. 그리고 여타 그룹에 대한 과잉 보도나 타격이 오지 않도록 재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유실 학생, 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관련 보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실 확인 후 회장과 상의하여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홍보팀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회장이 아닌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이슈될 정보를 제공하여 이목을 분산시킨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우리 도건 학생 어때요? 전 태연 학생 의견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네네. 앞에 것들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여타 그룹에 대한 과잉 보도나 타격이 오지 않도록 거기에 또 대처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태연 그렇죠. 학생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저 유실 학생이 사실 홍보팀으로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언제 홍보팀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홍보팀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해서 네. 네, 일본도 아닌데 또 사과도 안 하고 유감만 표명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한다, 사과한다라는 거여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태연 학생이 나름의 프로세스, 현 상태 파악, 그다음에 최소화할 수 있게 사실에만 네. 기반한 어떤 거, 그다음에 서가문, 예. 그리고 다른 또 대처하는 식으로 프로세스화했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의 답변을 원한다면 이런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태연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연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네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업의 여러 가지 리스크 유형과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오너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만 부각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사실은 알바생으로서의 어떤 알바생이 할 일, 그다음에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리스크로서 중요하게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어떤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직분과 명분을 좀 잘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착실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 기업 자체가 좀 살아남을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어땠습니까? 딱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이런 일도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본에 알겠습니다.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숙여줄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벌칙 수행을 하기 위해서 김승현 군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칙으로 한 대를 맞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두 대를 때리는지 한번 정확히 시청 고정하시고 TV 고정하시고 살펴봐 주세요. 무섭네요. 살고 싶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때려라 진짜. 왜 한 대입니다. 예, 저는 벌칙 수행을 했고요.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서류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 네. 우리 진소리 씨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진소리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이트 진로 해외 영어 파트에 지원한 지원자 진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장점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제가 왜 이 직무에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력입니다. 저는 주류 영업에 관심이 생기고 난 후로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서포터즈에 지원하여 이번 3월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주류 영업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고 궁금증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주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 그곳에서 만난 파키스탄에서 온 자기 사업을 한 친구, 싱글맘인데도 학업을 놓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주체성을 배웠고 저도 그들을 본받고 싶어서 귀국 후에는 당국 외교 사절단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서 저희 학교에 온 교환학생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두 장점을 활용해서 제가 지원한 부분에 잘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다소 해결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뭐가 궁금했고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주류 영업이 정확히 뭘 하는 것인지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맥주를 권하거나 소주를 권하는 일인지 정확하게 제가 뜬구름으로만 알 수 있었었는데 정확하게 서포터즈를 하면서 주류 영업에는 고객이 두 개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반 영업에서는 첫 번째로 소비자가 고객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가맹점,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두 번째 고객이 되는데 두 고객 모두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영업이 특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류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특히 맥주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맥주는 크게 하이트, 그 다음에 카스, 그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나눠지는데 클라우드는 경기나 서울 주변에서 많이 마시지만 지방권에서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에는 카스와 하이트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에서는 카스의 비중이 워낙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카스는 클라우드 같은 고급 맥주와는 다르게 소맥 문화가 많아서 주로 소맥으로 음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라도 지방에서 많은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궁금해서 좀 물어봤던 부분인데 다소 약간 이제 답변에 대해서는 뭐 카스와 하이트와 클라우드에서 얘기했는데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범위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뭐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고객의 어떤 그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를 했는데 약간 다소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핀트는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 회화가 좀 가능하신가요? 네. 네. Could you explain how to cook ramen? I'm bad cook, but whenever I cook ramen, I follow the instruction behind the package. That's the best recipe, I think.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자몽으로 2병 마십니다. 자몽 소주. 자몽이 있을. 네. 네. 2병 마시면 어느 정도 취하지는 않나요? 이제 저는 필름이 끊긴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제 좀 기분 좋을 정도로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요. 제일 많이 마셔본 게 얼마나까지 마셔봤어요? 그때 경쟁사인 수나리 유자 맛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주량 질문은 많이 나옵니다. 딴 데서도. 왜냐하면 회식 문화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히 주류 회사고 영업 직무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술 잘 마시는 게 사실은 영업할 때 유리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맥주 제품하고요. 가격 쭉 얘기 좀 해주실래요? 몇 개만? 가격이요? 네. 330ml로 할까요? 500으로? 331 해주세요. 하이트부터 시작해주세요. 하이트는 편의점 기준으로 1,550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스도 마찬가지고 카스 프레쉬도 마찬가지고 네, 클라우드가 1,8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네요. 뭐 정도랑. 이렇게 하이트에 대해서 지금 뭐 홍보대사 이런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고 싶어하고 뭐 특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나와서 뭐 가격까지 다 꿰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던졌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가격을 많이 좀 알고 면접에 가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탁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보다 좀 월등하게 많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 생활을 하는 데서 여자가 좀 남자들에 비해서 조직 생활을 하는 데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서포터즈 과장님과도 그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여자가 워낙에 하이트 진로 영업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문화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출산 후나 나중에 결혼 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해주셨는데 물론 영업이라는 게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은 여성이 조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분명히 불리한 점은 있지만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주류 영업 같은 경우에는 12시 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1시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현장에 계실 때는 가끔씩 당구장이나 뭐 사우나를 들렸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분명히 여자 직원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간 공유로 함께 뭐 조직에서 융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원자가 어떠한 자세로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자 함을 좀 물어본 것입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또 회사에 따라서는 여성이 조직에서 성공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좀 더 듣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더 노력해서 인정받는 어떤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었는데 다소 약간은 뭔가 거기에 수긍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다소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답변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업직을 하시면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헬스를 주로 하다가 최근에 한 선배가 크로스핏을 추천해줘서 최근에 그거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헬스는 얼마나 했어요? 헬스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심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심하게. 그래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좀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사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입 맥주가 좀 유리한 입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맥주가 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수입 맥주와 국내산 맥주와는 포지셔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소백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내 맥주에는 단순히 그 맥주만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략을 피워야 된다고 하고 국내산 맥주가 다른 전략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작에서는 네. 회식 문화라든지 소맥 문화가 좀 발달하고 있어서 맥주를 네. 그러니까 메인으로 좀 추천하기보다는 그런 소맥에 대한 보조로 좀 추천하는 개념이 있고 네. 좀 우리나라의 맥주 맛은 좀 다른 나라의 맛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영업을 할 때 네. 자기가 어떻게 더 그 매출을 위해서 영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이나 스킬이 있을까요? 영업을 할 때는 모델이 요즘에 송중기로 바뀌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뭐 송중기로 송중기 맥주입니다 이렇게 어필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지원하는 분야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출 신장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궁금해서 의도적으로 좀 물어봤고요. 영업을 좀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이트 진로의 비전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하이트 진로는 다른 국내 경쟁사 주류 업체에 비해서 좀 더 포괄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과일 소주나 탄산주 같은 게 출시되면서 여성과 젊은 고객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보수적이고 참이슬이나 뭐 예전에 두꺼비 뚜껑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좀 어른들 아버지 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가요? 제가 G탭 활동을 하면서 태국 전시회를 갔을 때 바로 옆 부스에서 싱하 맥주라는 부스에서 진로 소주와 또 과일 소주 하이트까지 해서 진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비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동남아 시장에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한 다음에 좀 사실 영업직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지원자가 좀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생존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목표 이런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런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뭐 지금은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왔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사 후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되어지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원하는 일이 나중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이트 진로는 비교적 부서 전환이 원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제가 만약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일단은 제 부서 제 배치를 기다려보고 제 사수분과 또 다른 대부분의 어떤 학생들이 맞지 않게 되면 나는 뭐 직무 순환 제도를 통해서 직무를 뭐 바꾸도록 하겠다. 사실은 이거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굉장히 벗어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맡게 되는 어떤 직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해서 결론적으로 좀 더 인정받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오기 있게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사실 좀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에서도 맞지 않으면 좀 바꿀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다소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열망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이 다소 좀 흐릿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맥주 제품하고요. 가격 쭉 얘기 좀 해주실래요? 330ml 할까요? Could you explain how to cook ramen? I'm bad cook. 특히 맥주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맥주는 크게 하이트, 카스,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나눠지는데 진소리 씨와 이렇게 실제로 또 네. 만나서 면접을 네. 진행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먼저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저희가 다 뭔가 좀 느낌이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아쉬운 점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약간은 뭔가 외모에서 보여주는 느낌에서 굉장히 건강한 어떤 느낌들이 좀 있어서 되게 좋았었는데 네. 약간 반면에 좀 딱딱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이어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었고 사실은 영업사원이라면 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고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거고 그런 또 때에 따른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을 테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유연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다소 뭔가 약간 이게 한 번, 두 번 질문이 좀 들어가게 되면 뭔가 답변을 못 한다든지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유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약간 스피치에서 좀 약한 부분이었고 이미지에서는 다소 약간 차가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약간 다소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시약점. 시약점을 네네. 주셨군요. 네. 우리 그러면 상초께서는 저도 뭐 자기소개서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는 어떤 모습을 기대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네. 그 삼촌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답변은 내용은 참 좋았어요. 영어도 네. 성실하게 잘하고. 다 들으신 거 맞나요? 네, 저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한영어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안 믿으셔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저기에 에너지까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아쉬워.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보다는 영업은 에너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핵심인 에너지가 없어서 저는 C.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지금 C를 주신 거죠. 네. 저는 B를 드리고 싶네요. B를. 네. 합격이네요. 네, 저는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만 좋은 역할해. 사실 저는 그 진소리 씨가 영업을 지원했을 때
1차적으로 컨설팅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정리 들었다기보다는 1차에서 컨설팅한 내용을 거의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또 완벽하게 또 개선이 돼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습득력이 빠르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미래를 좀 보고 밝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봐서 비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복장입니다, 복장. 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적으로 이제 바지 정장을 입고 왔다는 거, 저는 네. 그거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기의 직무를 고려하지 않고 뭐 원피스라든지 그 스커트, 투피스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직무에 대한 그런 컨셉을 잘 잡고 온 게 아닌가. 액세서리도 딱 시계 하나만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네. 좀 성격이 실제로는 좀 털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긴장한 모습이 보였긴 했지만 그런 것도 1분 스피치에서 보였던 그 활발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영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면접관들에게 무겁게 다가가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가 좀 약간 질문이 좀 어려웠었나요? 그 1분 자기소개할 때 그 포스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저 서포터즈 삼촌도 좋아하는 예, 힘드시죠? 삼촌의 조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면접 때 좀 많이 떨었나요? 어땠어요?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도 긴장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면접 보면서 혹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움을 저희가 드리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인데 제가 아무래도 영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면접관들에게 무겁게 다가가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어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저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다 목소리 톤이 낮아요. 네. 목소리 톤 높이는 거는 노력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연습하시면 충분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래도 되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딱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톤 높여서 시작.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더 높아야 돼. 좀만 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정도.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건 연습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제 활기 있고 좀 이렇게 패기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무 특성상 좀 아무래도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진소리 씨의 매력을 봤지만 두 분은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표정, 이렇게 웃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이 보조개가 싹 들어가면서 이 표정을 보여주면서 좀 목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딱딱함이 좀 있어요. 딱딱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저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표정이랑 목소리를 좀 더 활기차게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면접에 집중하거나 너무 긴장하다 보면 일단 표정이 너무 일단은 너무 진지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약간 너무 톤이 다운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개선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꾸 연습하신다면 금방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여성 그 영업인으로서의 특유의 그런 강점과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긴 해요. 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나요?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분 자기소개할 때 그 포스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저 서포터즈 과장님께 여쭤봐서 과장님 트렁크에서 가져왔어요. 아 트렁크에서. 그러면은 모두에게 그 지원되는 건 아니고 네. 연락을 해서 얻으신 거죠? 지원을 받으신 거죠? 네. 네, 이런 적극 되게 자세네요. 적극적이네요. 근데 그게 참 겉으로도 드러나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아쉽네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혹시 더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좀 약간 질문이 좀 어려웠었나요? 제가 드렸던 질문이? 네. 약간 좀 제가 듣기에는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약간 뭔가 계속 포커스가 안 맞는 답변을 좀 계속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단계에서 다시 2번 정도 이게 들어갔었을 때 자꾸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곤란한 질문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곤란한 질문에서 약간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제가 여성이 조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불리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있다. 난 정말 더 성과에서 성공할 것이다. 좀 이런 사실 열정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냥 현실을 그냥 말해버린 듯한 느낌? 뭐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좀 이어가지 잘 못한다든지 약간 좀 뭐랄까 좀 자신감이 있고 더 적극적이고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었었는데 계속 모호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예를 든다면 적성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는데 뭐 바꾸겠다. 적성에 맞는 쪽으로 뭐 직무선언 되니까 그걸로 가겠다. 약간 제가 물어보는 질문하고 다 좀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답을 계속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 약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답변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어한다는 느낌. 근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구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영업의 과정이거든요. 나를 좀 세일즈해야 되는 과정인데 좀 뭔가 우리가 지금 뭔가를 어떤 셀링 포인트를 찾기가 좀 저는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삼촌도 조언을 예, 좀 해주시죠. 삼촌의 조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소 해결되었다. 뭐 재수 이후 뭐 헬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고 신뢰가 많이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면 어떻게 만드냐 그거 했을 때도 굳이 앞에 왜 I'm a mad cook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라면 어떻게 하느냐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신감을 좀 많이 떨어지게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의자를 차고 나간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평가가 된다는 거. 평가표에 나갈 때 의자를 차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느 기업의 면접 평가표에 보면. 일부러 찬 것이 아닙니다. 예, 알죠. 누가 일부러 차고 나가겠어요. 에이 뭐 이러고 나가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평가가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다시 한번 고객의 눈을 보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영업은 다릅니다. 진짜 다른 직종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 소리 씨가 얘기를 할 때 진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몰입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가 평소의 습관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가 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틀어지면서 면접관을 보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이제 가운데로 똑바로 두고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손의 위치가 그 본인의 왼쪽 허벅지에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틀어져서 얘기를 하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몇 번 자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정된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역시나 좀 밝은 표정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오늘.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좀 생각대로 잘 안 됐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삼촌 또 학생회장님 그리고 저의 또 조언을 잘 반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면접은 사실상 이런 컨설팅은 처음 받아보는데 오늘 제가 제 약점이 그런 낮은 목소리랑 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차가운 인상 그게 약점이었던 것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좀 그 점을 보완하고 스피치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이트 진로 영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저에게 좀 더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강산 학생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인턴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네. 그 느낌이 어땠는지 좀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생생한 후기 좀 생생한 후기. 생생하게 네. 좀 남겨주시면 참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의 아들이 안녕할 필요까지 있나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아, 그렇죠. 저를 이제 까먹으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쵸. 얘는 포항의 아들이 된 강산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어요?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네네. 전공 지식은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한 20년 차 됐어요, 지금. 사실 한 달 차인데 예. 제가 느낀 게 네, 네. 공대생으로서 전공 지식은 좀 중요하더라고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일하는데 적용을 해요, 지금? 왜냐면 다 뭐 전자기 유도 현상, 네. 패러다이 법칙 이런 사소한 공부들은 다 알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만화 미생의 무대로 굉장히 친숙해진 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종합상사 편인데요. 포스코 대우대 이제 SK 네트워크스예요. 네. 이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을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보비 씨는 어떠십니까? 일단 종합 상사하니까 예전에 네. 무한도전에서 무한상사편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해외 관련한 업무도 많은 네. 것 같고 뭔가 외국어 맞아요. 능력이 좋아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무한상사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뭐 CM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포스터도 만들고 전화 상담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무한상사에서는 소금도 만들었죠. 어떤 거? 맞아요. 소금도 만들었어요. 네. 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사라는 것이 뭐 종합상사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궁금해요. 사실 좀 없거든요. 네. 저는 친구 하나가 예. 자기네 회사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었던 지금은 이제 포스코 대우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대부분 비슷한데 미생에 나오는 그 팀은 분야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분야 그렇게 가리지 않고 하는 팀은 본 적이 없고 특정 분야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특화돼 있다. 그렇죠. 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현실에 가깝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 회사원들의 비주얼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판타지가 있대요. 미생 속에 나오는 장그래 같은 신입사원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과장 같은 그런 팀장님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업계에 현황이 없었습니까, 선생님? 종합상사를 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 직장인들 중에 증권맨, 네. 또 상사맨 뭐 네. 이렇게 부르는 건 아마 이 두 직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직종의 공통 분모는 이제 우리가 단순 오피스 업무가 아니라 좀 전문성이 좀 높다. 네. 증권업에 있는 사람들은 시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상사에 있는 친구들은 그 어떤 직군들보다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합상사 우리 전성시대라고 해서 해외 그룹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대기업 기업 단체들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계열사들의 매출을 이 종합상사가 그냥
선봉장에 서서 직접적으로 해외 매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합상사 전성시대라고 해서 매출 규모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볼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75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큰 종합상사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걸 주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좀 부흥시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들이 상사맨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스키를 팔 줄 알아야 되고 사막에서도 난로를 팔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아주 좀 역군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름 본인들의 직군이나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는 7대 종합상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다 이 종합상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포스코에 편입되어 있는 과거의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포스코 대우,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대표적 상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현장 취재를 다녀오니까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인턴을 같이 하고 있는 학우들을 조사해봤는데 네. 제가 평소에 중앙대생들만 했잖아요, 조사를. 근데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 모인 친구들이 굉장히 막 의지를 갖고 다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그 인터뷰의 수준이 약간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공부 주셨다고요? 왜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버터를 많이 먹어서 왔습니다. 네. 귀엽네요. 이번의 주제는 포스코 대우와 SK 네트워크스의 대결입니다. 누구나 알고 공교롭게 이제 포스코가 계열사에 있는 회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약간 편파적일. 그럴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을 일부러 조사했습니다. 출발. SK라는 그룹이 같이 인터넷도 저희는 치는 학교 안에 항상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군요. 네, 다 전국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능력을 쌓았을 다들 때 인재들이네요. 실례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저는 포스코 대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유도 함께 말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포스코 대우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도 드라마를 많은 굉장히 많이 직장인들께서 그래도 굉장히 나름 많은 친근한 분들이 분들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미생 맞아요. 네. 능력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인턴뿐만 아니라 네. 이제 포항에서는 또 포스코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포항 지역에서만큼은 저희 인턴하면서 썸 타고 그러는 애들 없나요? 그런 친구들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대우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포항공대생이거든요. 룸메이트였었어요? 루메트, 네. 저희 아무래도 네, 포항대생이니까 또 이제. 쪽이다 보니까 훈훈하네요. 취직도 좀 더 쉽고 다른 이유는 저번에 신문에서 그 포스코 쪽에서 새로운 소재를 하나 개발해서 층간소음 문제 맞아. 이 얘기 들어봤네요. 네. 진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아무래도 포스코가 좀 더 신뢰한다고. 둘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그래도 선택하자면 SK 네트워크스. 이유도 말씀.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SK 네트워크스에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친근하고 수평적인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적인 문화가 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돼요? 결과는 제가 판넬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짜잔! 짜잔. 딱 보이네요. 몇 대 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8명 대 12명으로 포스코 대우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수치가 좀 예상했던 수치긴 한데 그래도 일단 포스코 대우가 좀 더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약간 아무래도 포항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 외에도 이제 드라마 미생에서 한번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포스코 대우를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친숙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근데 하나 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뭐였어요? 미생 드라마는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찍었는데 근데 윤태호 작가님이 실제로 취재를 한 곳은 다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어디? 네, 현대로 알고 있어요. 네, 현대에서 취재를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시작해보는 백수의 너트! 네. 꿀팁입니다. 그죠. 꿀팁이죠. 네, 먼저
포스코 대우, 네, 구 대웅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네네.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에서 포스코로. 네. 올 초까지만 해도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대우 그룹이 해체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인데 그렇죠.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대우 그리고 대우맨 이런 말들이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이제 포스코 대우라는 사명을 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대우 인터내셔널 하면은 업계 최고의 좀 종합상사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용생께서 이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대우그룹의 모태가 됐고 중심축이 됐던 기업이 67년에 김우중 대우그룹 과거 회장이 창립한 대우실업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82년도에 주식회사 대우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2000년에 대우그룹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종합상사라는 것도 75년도에 국내 수출에서 한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상사들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서 수출 주도형 국가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이 제도가 90년도부터 그 제도, 지원 제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2000년도가 이제 2003년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요. 결국 이제 무역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로 따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2010년에 포스코 그룹에 이제 편입되게 됐고 2016년에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 대우로 상호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대우가 갖고 있는 상사의 상징적 이미지, 또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간판이 유지가 됐는데 아무래도 포스코 모 그룹의 시너지를 또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호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17조 정도 됐었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그리고 작년 매출을 보면 한 17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사가 좀 그렇게 비즈니스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아쉬운 기분이 좀 드는데요. 간판을 바꿔단 이후에 기업 분위기나 업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상사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저가에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파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죠. 근데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고 이런 일반적인 상사의 비즈니스 모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거나이징 산업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 자체를 그냥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강한 정보력, 그다음에 시장 조사 능력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플랜트라든가 에너지 자원 산업 같은 것들을 투자 계획을 받아서 또는 본인도 투자를 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 자체를 만들어 나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철강이라는 게 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철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의 전략이 좀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이 포스코 대우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점이 하나 있대요. 어떤 겁니까? 어떤 점이요? 이제 다른 상사들은 보면 이제 기업의 오너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은 그 기업의 특수성이 이제 오너가 특별히 딱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맨으로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제 그 상사 일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일인데 리스크가 큰 일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거죠. 오너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럼 밀어붙여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이제 까다로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뭔가 좀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백수 씨가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그런 얘기해요. 오너 경영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오너 경영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와닿잖아요. 오너가 뭐 마음대로 하고. 그럼 오너 경영의 반대는 전문 경영이죠. 전문 경영 쉽게 말해 월급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은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단기전에 실적을 내야 돼요. 하나의 김성근 감독이 취임을 해서 지금 당장 힘드니 5년 후에 우승할게요. 그럼 그 이듬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문 경영은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거시적 관점의 의사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너 경영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또 그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체제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못 본 사이에 백수영님이
굉장히 박학다식해지신. 뭐 제가 한 몇 회 연속 헛소리 하다가 오늘 좀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를 만에 와가지고. 저도 막 제가 방언 터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안에서 네. 골칫덩이 자식 하나가 나중에 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미얀마 가스 사업이 포스코 대우한테는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매각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지금 포스코 대우의 아주 이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그리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그 포스코 대우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요. 일반적인 무역 부분, 여기서는 이제 철강, 금속, 또 자동차 부품, 각종 기계류, 물자 자원을 수입 거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 부분이 아까 나왔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국내외 제조 유통 부분에서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무역 부분의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런 민자 발전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상사가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히나 이제 제3세계라든가 신흥시장에서 민자 발전이라든가 플랜트 이런 좀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사업 주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프로젝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으로 내가 입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끌어 나아갈 때 내가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진 않겠죠. 근데 컨소시엄을 같이 짜가지고 그 사업을 꾸려 나가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사업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돈 되는 건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 상사는 돈 되는 사업이라면 뭐든지 해야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상사하면 그래도 무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상사들이 수익을 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SK 네트워크스의 키워드로 저는 카라이프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카라이프가 무슨 뜻입니까? SK 네트워크스의 상반기 그 실적 중에서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렌터카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 이런 부분에 이제 카라이프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일단은 선생님 그 SK 네트워크스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SK 네트워크스는 SK를 대표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53년도에 창립된 성경 직무회사가 그 효시입니다. 그다음에 76년도에 선일 섬유를 합병한 뒤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성경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이 계속 좀 다양한 변화들을 겪다가 그 예전에 그 영국의 자산운용 운영사 소버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SK 경영권을 두고 최태원 회장 측과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 중심에 서 있었던 회사도 또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글로벌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3년에 회사 이름을 SK 네트워크스로 변화시킵니다. SK그룹에서 가장 주력 계열사는요. 그러니까 삼성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SK는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에너지 사업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SK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텔레콤입니다. 텔레콤이 SK 계열사들 중에서는 4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통신 산업이죠.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끝점, 다시 말해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포인트는 결국 정유소, 그러니까 주유소가 떠오르고 이동통신 대리점이 떠오르죠. 이 사업을 SK 네트워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 본연의 트레이딩 업무도 진행을 하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뭐 지금 렌터카 시장 또 워커힐 사업도 이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SK그룹 전반에 해외 유통, 내수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 규모를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25조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정도 나왔고요. 15년도 때는 조금 실적이 줄어들어서 한 20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되고 있는 SK의 2등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SK 네트워크스가 면세점 선정에 탈락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동양매직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이고요. 사실 규모가 그지 크진 않은데 이제 그 면세 사업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SK가 보는 미래 비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주유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동차 정비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SK는 아니지만 차를 아우르고 있는 외부 환경들의 플랫폼을 너무나 많이 쥐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주유소를 갖고 있고요. 정비센터를 갖고 있죠. 거기다 렌터카 사업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렌탈이라는 사회 문화 이런 그 생활 공간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단순히 렌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카라이프 사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 구조를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시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동양이 지금 우리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다뤄봤는데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4년도 신규 렌탈 계장이 한 15만 개 불과했는데 작년도에 뭐 30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출도 뭐 전년 14년 대비 15년이 약 1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기업을 만약에 M&A 하게 되면 이제 렌탈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 이제 다른 뭐 정수기라든가 생활 가전 기기를 또 렌털해가지고 유통망을 더 넓히겠다 이런 식의 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또 백세노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그 흥행한 영화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또 다른 곳에 상사맨들이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어디로요? 이란 상륙 작전. 이란 상륙 작전이군요. 아주 치열해요. 이란으로요? 네. 진짜 내 목숨 걸고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란이 이제 개방의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SK 네트워크도 빠질 수 없어. 당연히 이란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이제 자동차 업체랑 자동차 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진짜 열심히 이란으로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란 특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거 자세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상사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상사맨들은 시쳇말로 돈 되는 건 다 아는데 돈 되는 게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저 중동에서 경제 사이즈 국가가 굉장히 큰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 국가가 다시 국제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CKD 사업을 하고 있는데 CKD는 뭐냐면 목적지 조립이라고 해서 Completely Knockdown. 그러니까 어떤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무역 메커니즘 여러분들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수출을 해요. 그리고 그 부품을 가지고 이란에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럼 이란 경제에 부응하는 GDP에 일조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관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신흥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사업계가 이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재환 씨도 자꾸 아까 이따 저녁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건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다음 시대의 다음 산업이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원래 포스코 대우가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이제 네, 맞아요. 인수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렇게 자회사가 인수당했을 때 뭐 단점 같은 거는 없는지. 포스코랑 SK 네트워크는 되게 큰 기업이어가지고 막 계열사들이 많은데 그 제가 관심 가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계열사 내에서 이동이 조금 자유로운지. 계열사 간의 이동이. 지금 요즘에 인턴이 금턴이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데 그 어려운 만약에 금전을 또 우리 강산 학생이 해내네요. 그 장기간의 인턴을 할 정도로 되게 필요로 한가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뭐 정말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좀 특이했던 질문은 이렇게 계열사가 많은 다양한 대기업은 계열사 내끼리 어떤 이동이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지 활발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어찌 보면 다 다른 법인들이고 그다음에 조직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는 사업들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땐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이 사업부가 통폐합이 되거나 어떤 사업이 스핀오프 분사하거나 뭐 어떤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그룹 차원에서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직무가 바뀔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전과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부서별 이동도 좀 그럼 어려운 건가요? 같은 법인 내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 이동은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러니까 직무 순환제도나 그냥 자유롭다는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직무를 이행하게 되면 또 직무를 스위칭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그러니까 취준생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계열사가 바뀌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물산으로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로
나중에 옮겨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사업부 내에서 직무가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보다는 높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영업으로 입사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영업만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영업하다가 구매하는 선배들도 있고 영업하다가 마케팅하는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뭐 영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직무라는 테크트리 내에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플랜 A 당연히 유지하시고요. 근데 9월이 시즌이 지금 목전이고 곧 있으면 하반기가 오픈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플랜 B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구직 활동을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저 그리고 제가 미생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생을 그렇죠. 보면 이제 거기 극중에 나오는 다양한 사원들이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많이 하죠 진짜. 뭐 강하늘 씨도 거기서 네. 막 독일어를 샬라샬라 하고. 그렇죠. 아 정말 공대생인데도 이렇게 외국어의 비중이 큰가 약간 중요한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업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이 뭐 상사맨으로, 그러니까 이 상사들도 공대생을 뽑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고도화된 기술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니까 어느 정도 뭐 에너지라든가 전기 제어 배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공대생도 뽑습니다. 근데 그런 상사에 들어갈 공대생이라고 하면 어학 실력이 출중하게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영어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 PT 면접장에서 이런 걸 시켜요.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우수성에 대해서 네가 어떤 세미나의 기조 발언자임을 가정하고 바이오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설을 해봐라.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당연히 영어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사는 조금은 어학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제 친구가 상사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걔는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요? 아니, 제가 뭘 얻어먹어야 될지 이제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걔 안 까줘 저한테. 왜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많으면은 그럴 수 있네요.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럴까봐 완전히 오픈을 안 하죠. 그죠? 그렇다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몇 도짜리를 사달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정도 먹으면 딱 좋을까요? 대우 같은 경우가 지금 다 초봉 기준으로 신입사원 평균 봤을 때 한 4,200 정도 되고요. SK 네트워크가 한 3,5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종보다는 좀 아무래도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영업이익, 그러니까 임직원 수가 제조업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상사는 어찌 보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치밀한 시장 조사와 그다음에 소통과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연봉 수준이 높을 수도 있겠죠.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SK 네트워크스에 관한 카더라입니다. SK 네트워크스의 경우 인적성에서 직무별로 시험 유형이 바뀐다. 카더라. 기업들마다 인적성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삼성은 상식이 많이 나오고요. 현대는 이제 정보 추론하고 자료 해석 파트가 두 덩어리로 아주 많이 나오고요. CJ는요 쉽고요. 그다음에 쉽고 그다음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SK는 좀 유형이 수리 언어 역사로 출제가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한데 직무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각 직무별로 그러니까 경영, 소프트웨어, 생산, 건설, 연구 개발에 맞춰서 일반적인 적성에는 나오지 않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서류가 합격되게 되면 적성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드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사는 유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카더라. 그건 아니죠. 근데 유학생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직무보다는 어학이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흥시장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까도 미얀마 얘기 나왔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어는 기본이고 또 서반어, 포르투갈 뭐 이런 그 서반어 같은 지금 신흥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학을 좀 많이 본인이 구비하고 있다면. 근데 아니면 내가 지금 완성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을 보면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유학생인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왔는데 막상 또 시켜보면은 여기 국내파 하는 거랑 수준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제 학생들 보면 오히려 완전 순수 국내파인데 여기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 있는 면접관들 막 그렇게 비싼 돈 들어서 사립학교 나왔던 친구들만큼 영어가 나오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학벌이라기보다는 실력에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포스코 대우와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SK 네트워크스를 한번 선택하고 싶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왜죠? 사실 포스코 대우와 SK 네트워크스 정말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저는 사실 요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차로 이제 바뀌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 근데 SK 네트워크스의 이제 카라이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만들어져도 그와 관련된 이제 부가적인 상황 때문에 와, 정말 이 기업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뻥의 아들이라면서요? 포항의 아들이지만 이제 사람이 다양하게 이제 또 펼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SK 네트워크스로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승님은요? 저는 오늘 방송으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네, 포스코에서 인턴하고 와가지고 SK 찍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기업 중에서는 저도 SK 네트워크스 쪽에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모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면모에서 좀 마음이 기울고요. 그리고 포스코 대우도 이제 사명이 바뀐 만큼 열심히 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어떤 거? 포스코 대우가 백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사원들마다 이제 대우가 좋으니까 전 다시 포스코 대우 쪽으로도 한 표가 약간 기울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둘 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포장 감사요.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부탁드립니다.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맞다. 저는 백수 씨 얘기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그 얘기했잖아요. 증권맨, 상사맨. 맨이라는 호칭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 맨파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에 있는 영업사원들은요. 내가 휴대폰을 많이 팔고 싶어도 이 휴대폰이 특성이 안 나오면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전략이라든가 제품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면 못 팔죠. 하지만 상사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 트레이딩, 오거나이징 산업은 제품이라는 경쟁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맨파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증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고요. 상사맨들은 글로벌 소통을 통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여러분들이 강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이 수동적으로 흘러간다. 그다음에 매일같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 그리고 그냥 한 달 한 달 나에게 꽂히는 월급 통장 뭐 그런 부분들보다 정말 글로벌한 회의 시장에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의 창출이 꼭 나의 실적이 되고 뭔가 이런 제품 때문에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플랜 때문에 실적을 따내게 되면 회사에서 아마 그 입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갭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어찌 보면 좀 잔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젊은 청춘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